이런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긴 음식은 처음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여기 미국인 여자가 한국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표정으로 보아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미국인 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르시엘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클락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요식업계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거든요. 특히 최고급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 자리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주방장이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의 긴 금발 머리 때문에 겪은 일은 지금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남자 주방장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검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손님들이 엄청 불쾌해할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요리 실력이 아닌 머리카락 색깔로 저를 판단한다니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자로서 수석 주방장까지 가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다 말고 제 금발의 긴 머리를 만지면서 예쁘다고 추근대는 남자 주방장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고 머리망도 이중으로 착용했어요. 여자라서 견뎌야 하는 편견을 깨려면 음식 퀄리티, 위생식품 안전까지 모두 완벽해야 했어요. 제가 수석 주방장이 된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예요.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연습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일본의 초밥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초밥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담은 뉴욕식 롤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냈죠. 신선한 참치 대신 뉴욕 스타일의 훈제 연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 대신 고소한 크림치즈를 발랐어요. 여기에 아보카도와 오이를 넣고 바깥쪽엔 고소한 참깨를 뿌렸죠. 이 요리를 만들면서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뉴욕 스타일의 풍미를 살리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밤새 연구하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완벽한 맛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뉴욕식 롤은 지금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어요. 뉴욕을 찾는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일본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초밥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뉴욕다운 맛을 살렸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렇게 저는 남자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요리 능력과 경영 능력을 키웠습니다. 메뉴 기획부터 원가 관리, 직원 교육까지 주방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르시엘의 수석 주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미국 요식업계에서 여성 수석 주방장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체 최고급 레스토랑 중 여성 수석 주방장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음식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 철학의 핵심은 정직한 맛이에요. 깨끗한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요리예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요리는 문화이고 문화는 항상 변화하니까요.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채식 코스를 개발해 선보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답니다. 제 요리 철학과 노력 덕분에 르시엘은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죠. 이런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유명 인사들도 종종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어요.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요리로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들이었어요. 다행히 오바마 부부께서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개발한 현대식 클램 차우더를 극찬해 주셨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 요리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그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미국 요리도 좋지만
세계 각국의 요리에서 영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저의 이런 결심은 특히 오바마 부부를 대접했던 그날의 한 가지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날 저녁 오바마 부부와 함께 온 한국계 미국인 보좌관이 제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한국 음식을 응용한 요리는 없나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레퍼토리에 한국 음식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초밥의 섬세함과 정교함에 매료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강렬해서 고급 요리에 접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보좌관의 질문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수석 주방장으로서 저는 다양한 요리를 접목해 소비자의 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레퍼토리를 더 넓혀야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출장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제 전문 분야인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전에는 관심 없었던 한국 요리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가 과연 고급 요리에 접목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 여행을 통해 제 요리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물론 한국 요리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레더라고요. 새로운 맛,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일본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싶었어요. 주방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미식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도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설렘이 가득했죠. 일본, 초밥의 본고장.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장 유명 초밥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스시의 신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약을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죠.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는 카운터, 정성스레 놓인 도자기, 그릇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이라샤이마세 주방장의 인사와 함께 오마카세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참치뱃살 니길이었어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입에 넣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분명 부드럽고 고소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맛은 아니었어요. 뭔가 깊이가 부족했달까요? 혹시 제 입맛이 이상한 건가 싶어 다음 초밥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초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어, 연어, 새우까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의 모양은 괜찮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특히 실망스러웠던 건 초밥밥이었어요. 밥알이 뭉개진 느낌이 들었고 식초의 산미도 적절치 않았죠. 제가 뉴욕에서 만들던 초밥밥이 더 맛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걸까? 아니면 이 가게가 명성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른 초밥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중급 초밥집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더 실망스러웠달까요? 그러던 중 일본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게 떠올랐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식 말이에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먹었던 초밥의 재료들, 그 생선들은 안전한 걸까? 후쿠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서 잡힌 건 아닐까? 초밥이 흐물흐물하고 축 처지고 신선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혹시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은 아닐까?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건 아닐까? 암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수록 제가 먹은 초밥의 맛이 이상했던 이유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신선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맛이 떨어진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도쿄의 미슐랭 3스타 오마카세 초밥집을 방문해서 매 접시마다 방사능 측정기로 수치를 재는 거예요. 영상 제목이 초밥에 핵방사선이 얼마나 들어있나 였죠. 동영상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가 참치, 문어, 성게 등의 초밥을 측정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죠. 측정 결과는 시간당 0.1에서
0.14 마이크로시버트로 정상 범위 이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인플루언서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먹을 때 살짝 긴장됐다. 그의 말처럼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찾아보니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량의 방사능 노출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환경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오늘 먹은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죠. 우리 몸에 쌓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며칠 동안 먹었던 모든 초밥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생선들이 제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요리사로서 이런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음식은 사람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고 있다니요. 제 음식 철학의 핵심인 정직한 맛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아무리 맛있는 초밥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직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요리사로서 저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초밥을 만들어 내놓는다면 그건 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거예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런 위험을 안고도 초밥을 판매하는 일본 자체가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애당초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을 했으면 안 됐고 그랬다 하더라도 해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야 했어요. 모든 게 음식 소비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내포된 것 같이 느껴져서 분노심은 더 커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일본 요리 특히 초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초밥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매번 초밥을 만들 때마다 이 불안감과 죄책감이 따라다닐 텐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는 초밥을 먹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배웠다고요. 음식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짐을 풀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답니다. 첫날 저녁 피곤함에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매워서 대중적으로 쓰이기는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의 유명한 배달 문화 한번 경험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죠. 그렇게 배달 앱을 열자마자 저는 다물어지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앱 속에 쏟아져 나오다 못해 넘쳐흐르는 수많은 음식점, 다양한 요리들, 그 폭넓은 메뉴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유명한 해산물 요리를 먹어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러다 족발이라는 메뉴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일단 해산물이 아닌 육류 요리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 생긴 게 미끌미끌 거리는 것이 무슨 외계 생명체 같았어요. 설명을 보니 족발에 콜라겐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 초밥보다 방사능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던 차에 건강하다는 말에 일단 시켜 먹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족발이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초밥과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의 취지와도 잘 맞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저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답니다. 주문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기지 않았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으니까요.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아 들고 포장을 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족발의 비주얼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윤기나는 껍질, 부드러워 보이는 살코기, 그리고 고소한 향.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요리 같았죠. 이게 정말 배달 음식이라고요? 첫 입을 떼는 순간 저는 혓바닥이 녹아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족발을 처음에 외계 생명체 같다고 생각한 건
혓바닥에서 녹아 없어지는 족발과 함께 산산이 사라졌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깊고 풍부한 맛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어우러진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죠. 족발을 먹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먹었던 초밥과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 초밥에 축 처지고 흐물흐물한 맛을 경험했다가 섬세하고 정교하면서 풍부하고 깊은 족발의 맛을 보고 입안이 천국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특히나 족발은 씹을수록 입안에서 깊은 맛을 내면서 사르르 녹아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친 맛에 비해 더 믿을 수 없는 건 족발의 영양가예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다는 점,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은 족발이 글로벌 식품으로서 엄청난 경쟁력이었죠. 반면 초밥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라 영양 밸런스 면에서는 족발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족발에는 다양한 채소 반찬들이 함께 제공됐어요. 아삭한 무말랭이, 신선한 상추, 매콤한 양파절임 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벽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냈죠. 초밥이 단조로운 맛이었다면 족발은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었어요. 심지어 배달 가능한 음식이 족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달 어플에 나오는 수많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한강변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 그 자체였어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수석 주방장으로서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먹는 음식인데 여기서는 편한 옷차림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품질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조해냈다고 생각해요. 고급 음식을 민주화했달까요? 누구나 어디서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고품질의 음식이 30분 이내에 배달된다는 점이에요. 뉴욕에서는 이런 수준의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예약은 기본이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레스토랑까지 가야 하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니 이 경험은 제 요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직한 맛이란 단순히 식재료의 신선함이나 조리 기술의 뛰어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음식을 즐기는 전체적인 경험,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족발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밤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미식 문화구나. 일본에서의 실망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동시에 이런 고급 음식을 30분 안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고급 미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혁신적인 식문화를 어떻게 하면 뉴욕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발로 시작된 제 한식 여정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갔죠. 어느 날 저는 한국의 유명한 한식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죠. 연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영양 구조입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예요. 이들은 장 건강에 탁월하죠. 이어서 들은 설명은 더욱 놀라웠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는 오방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쑥갓 같은 녹색 채소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당근이나 고추 같은 붉은색 채소는 심장 건강에 좋대요. 콩나물 같은 흰색 식재료는 폐 기능을 개선하고 표고버섯 같은 검은색 식재료는 신장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을 일본 요리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 요리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한식만큼 다양한 재료를 한 끼에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초밥이나 사시미는 주로 생선과 쌀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일본 음식에 대한 걱정이 크잖아요. 이에 반해 한식은 맛과 영양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한식의 조리 방법이었어요.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적고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많다는 거죠.
이는 칼로리는 낮추면서도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튀김이 많은 일본 요리와는 대조적이었죠. 이어서 만난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의 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에요. 한 셰프가 말했어요. 김치만 해도 그렇죠. 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지만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유연성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셰프는 한식의 건강함을 강조했어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어요. 한식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이에요. 발효식품의 풍부한 사용, 다양한 채소 섭취, 육류와 채소의 균형 등 이런 특징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됐어요. 일본 요리는 정교함과 절제를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단조롭고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시나 사시미는 생선과 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죠. 반면 한국 요리는 풍부함과 조화를 추구해요. 비빔밥 하나만 봐도 다양한 채소, 고기, 계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일본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바람에 세계화에는 한계가 명확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단순한 맛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간장이나 와사비 같은 제한된 조미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한국 요리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파 등 다양한 양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식품 활용에서도 명확하게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 요리도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을 사용하지만 그 다양성과 활용도는 한국 요리에 비해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 요리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발효식품들은 요리에 독특한 감칠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의 공급원으로서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죠. 이는 현대의 건강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리법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본 요리는 튀김이나 기름에 굽는 요리가 많아 칼로리가 높은 편이죠. 반면 한국 요리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칼로리면서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요리는 일본 요리에 비해 더 다채로운 맛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현대인의 건강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식이 왜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건강함과 맛,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거든요. 한식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제 요리에 대한 시각도 넓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에 대한 영감을 주었어요. 한식의 철학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뉴욕에 돌아가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세울 거예요. 제가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한식을 우리 메뉴의 중심에 놓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미국 요식업계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 확신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철학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죠. 이런 다면성을 가진 요리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요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언젠가는 뉴욕의 한식을 기반으로 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제 도전이 성공할 수 있게 한국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들 한국 배달 음식 한번 먹어보면 기절을 하죠. 야들야들한 한국 족발은 누구나 좋아하죠. 한국에서 맛있는 족발 먹고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